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라는 사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1953년 대한민국과 북한은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정전협정 이후 현재까지 휴전 상태인데요. 이는 전쟁이 완벽하게 끝난 종전과는 달리 언제든 다시 전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언제든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우리 옆에 도사리고 있는 셈인데요. 미래에 두 나라가 다시 서로에게 총을 겨누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6.25 전쟁처럼 실제로 두 나라가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만약 전쟁이 다시 시작되게 된다면 어떤 이유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실제로 북한에서 오시고 현재 한국에서 기자 활동을 하고 계신 북한 전문 기자 주성아 기자님을 모셔보고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2002년에 한국에 와서 한 21년째 북한을 주로 다루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주성아라고 합니다. 현재 동아일보에 소속돼 있습니다.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횟수가 21년 정도 되셨다라고 하시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는 다시 한번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주성아 기자님과 함께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한국 대 북한 전쟁 발발 시나리오 탑3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위, 강대국의 약소국 공격. 말 그대로 강대국인 중국이 한국을 혹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자님? 일단은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 중국이 직접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대만 전쟁을 일으킬 경우에 그러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참전합니다. 그럼 미국이 참전하면 대만 주변에 있는 군사기지들, 한국의 평택 군사기지가 있죠. 오키나와 기지가 있죠. 이런 기지들에 대해서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격을 시작하게 되고 중국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는 중국이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시켜가지고 한국을 공격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한국 병력과 미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느라고 대만에 미처 병력을 올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중국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1994년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변 핵기지를 폭격하겠다고 거의 계획안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 끝까지 말렸죠. 그래서 하진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발발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때와 달리 지금 북한은 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기는 쉽지 않고 또 미국이 공격한다고 하면 굳이 북한을 전체적으로 공격해서 전면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김정은만 제거하면 그 씨앗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있는 위치를 원점 폭격해서 없애버릴 수는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굳이 전쟁까지 일어난 상황은 아닐 수 있겠지만 김정은이 사라지게 되면 북한이 또 보복한다고 그렇죠. 한국을 향해서 뭔가 미사일 쏘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김정은이가 사라진 다음에 북한에서 김정은이 복수를 하겠다고 군 간부들이 한국을 향해서 미사일 쏘는 그런 자폭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또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저는 중국이 한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군사력이 워낙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언제든 북한을 공격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졌기 때문에 선제 공격은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핵을 가진 자신감을 갖고 북한이 중국이 뒤에서 밀어주겠다라고 할 때 한국을 공격하는 것이 좀 더 시나리오상
저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2017년에 미국이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 곳에 미사일을 쏘려고 했다, 뭐 이런 루머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루머일 뿐일까요? 예,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있는 곳은 항상 미사일이 겨누고 있겠죠. 미국은 김정은이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체형이 아주 뚱뚱하잖아요. 저... 이 김정은의 체형은 위성에서 내려봐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예. 네. 미국의 정찰 위성이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딱 위치가 포착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미국이 잘하는 게 뭡니까?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무인기 같은 것이 이렇게 떠가지고 닌자 미사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칼날로 휙 사람만 제거하는 그런 걸 쏴가지고 김정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3위부터 벌써 이렇게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자, 남아있는 2위, 1위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2위, 남북한 군사력 차이로 인한 선제 공격. 한국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적으로 봤을 때 두 나라의 군사력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북한에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핵무기를 제외했다 하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하늘 땅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제공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립니다. 제공권 싸움을 시작한다고 하면 북한 공군은 반나절을 못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가장 최신 비행기가 미그 29인데 네. 그것도 1980년대 초반에 만든 버전입니다. 미그 29가 그래봤자 열 몇 대밖에 없고 나머지 미그 23, 21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폐기해서 다 골동품으로 없애버린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열 몇 대밖에 없는 미그 29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미그 29의 레이더 추적 거리가 한 40k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성에서 내려다보고 조기 경보 레이더가 있고 그리고 전투기 자체가 갖고 있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자마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갖고 있는 미사일 사거리도 편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북한,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는 한 20k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한 80km 정도. 북한 비행기는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오는지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요 최근에 지대공 미사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이 미사일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미사일 날아오는 것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든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소리 속도의 6배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할 수 있는데 그러면 북한 비행기는 그 뭐 기어다닌다고 봐야죠. 그렇네요. 그 땅에서 기어가는 지렁이 밟기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북한 비행기는 떠가지고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뜨는 족족 공군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면서 북한 기기화 부대 가면 그걸 폭격하고 포를 속에 딱 내놓으면 그걸 폭격하고 그러면 북한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요. 해군 같은 경우는 공군보다 더 처참합니다. 그래요? 예, 아마 항구 밖을 나올 기회조차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와. 북한 해군에서 그나마 쓸만한 것이 잠수함인데 1970년대 중반에 도입한 건데 그 도입 당시에 중고였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그러니까 1960년대쯤에 만든 잠수함인데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경운기라고 그럽니다. 바닷속의 경운기. 달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너무 세서 이러면 뭐 포착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아니 그러면 천안함은 어떻게 공격받았냐. 천안함 같은 경우는 평시 아닙니까? 경계가 좀 해이된 상태에서 전쟁 상태가 되게 되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모든 탐지 자산이 총동원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군함 같은 경우는 너무 낡아서 이제는 포를 쏘게 되면 철판이 쭉쭉 갈라질 정도로 고물입니다. 북한 군함들은 60년대 만든 군함들이라 사실상 바다에 떠서 가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싸울 능력이 없고 그 육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갖고 있는 전차는 가장 최신이라고 해봤자 구소련제 북한에서는 T-70이라고 합니다. T-70이라고 쓰는 거요. 그게 완전히 구식이거든요. 1970년대, 60년대 쉽게 말하면 환갑이 다 지난 장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전차는 사거리가 기껏해서 1km 안에 들어와야 사격이 가능한데 우리는 2km 밖에서 백발백중하니까 북한 탱크는 보다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실제 현대전에서는 전차전이 벌어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장악했으면 나오는 족족 그냥
예, 우리가 아파치 헬기도 있고 A-10 공격기도 있기 때문에 북한 기기화 부대는 나와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게 장사정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5,600문이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서울을 쏘게 되면 시간당 뭐 몇십만 발 떨어져 서울이 불바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과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서울까지 날아올 수 있는 포탄을 쏠 수 있는 포가 한 500문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첫 발을 쏘는 즉시에 미사일들이 다 경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포부대가 서울부터 쏜다는 것은 이건 자생입니다. 포는 포끼리 싸워야 되거든요. 네. 저기 포를 빨리 제압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포병이 나와서 선제 공격을 하는데 저기 포 진지를 공격하지 않고 도시를 공격한다? 그럼 이쪽 포부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반격에 나설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몇 개를 좀 무너뜨리겠다고 내 포병 전력을 다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에 전쟁 터지자마자 서울을 향해서 불바다를 만든다, 이런 말은 과장이고, 또 하나는 북한 포탄이 우리가 연평도 포사격을 받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12km 밖에 있는 섬을 명중 못 시켜서 절반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포탄이. 그리고 떨어진 포탄을 보니까 도로를 요만큼밖에 파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위력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포를 쏘면, 우리가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딱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이거 관통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포탄이 날아오면 한국 국민들은 자기 집안에 화장실만 들어가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화장실은 보통 안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탄이 들어오면 다 아파트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사는 아파트에 떨어질 확률이 한 10%밖에 안 됩니다. 뭐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그렇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너무 장사정포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고 나면 북한에서 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제어하면 북한의 병력은 사실 볼 거 없다. 그러면 그거 다 제치고 처음으로 그냥 핵을 발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핵폭탄 하나 떨어지면 뭐 서울이 몇십만 명씩 죽어가는데, 오마이갓. 그래서 핵무기를 북한에서 쓰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핵무기를 쓰는 순간 북한 정권은 없어집니다. 김정은한테서 핵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쏠 수는 있겠지만은 선제 공격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하고 한국하고 핵 협정이 있어가지고 핵을 북한에서 한국을 향해서 쐈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반격을 해준다, 뭐 북한은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도 국토가 공격받을까봐 미국이 보복 안 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설사 보복을 안 해준다고 해도 김정은은 제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아서 주저앉았어요. 근데 미국이 보복을 안 해줬습니다. 한미동맹이 70년 다져진 동맹인데도 동맹국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야, 이거 핵무기가 없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다 만들죠. 핵무기 기술이 그렇게 고급진 기술이 아닙니다. 1945년도에 나온 기술이기 때문에 설계도도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 뿐이죠. 이 세계의 핵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리고 핵 질서가 파괴돼서 핵무기들이 막 거래되게 되면 그럼 뭐 테러범 손에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테러범이 가장 타격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워싱턴, 베이징, 이렇게 적이 많은 나라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강대국들은 김정은을 무조건 제거하기 위해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핵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핵을 쓴 놈은 죽는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핵을 쓴다는 그 자체가 자기 제삿날이거든요. 그런데 선제 공격은 할 수 없다 쳐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김정은이가 저 멀리 만포 쪽으로 도망쳤다 이러면 이판사판 내가 내일 죽겠는데 핵이나 쓰고 죽자 하고 욕을 느낄 수밖에 없죠. 네. 북한 군 간부들이 김정은이가 핵을 쏘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저는 집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일 죽을 김정은을 위해서 우리 민족한테 핵을 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주 이성이 마비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내일 죽을 김정은을 위해서 수천 년 역사의 대대손손 죄인으로 남는 그 범죄를 저질러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저는 그런 상황이면 북한 간부들은 김정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와, 이렇게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막상 제가 저 스스로는 이렇게까지 생각은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또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쏙쏙쏙쏙 이해가 아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말고 반대의 상황이 또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위, 고립된 북한의 선제 공격. 1위가 바로 고립된 북한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한다라는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가 1위가 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이고 또 이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전쟁이 일어날 1순위는 맞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전례가 있습니다. 연평 해전도 그렇고 그리고 천안함 도발도 그렇고 연평도에 포사격을 포보된 것도 북한입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가만히 당할 그만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연평도에 포격이 시작되면 우리도 반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포가 뭐 한 10대가 쏘다가 우리가 그러면 뭐 20대가 반격하면 북한은 또 40대가 반격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되게 되면 뭐 국지전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제어 못하면 결국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국지전이 확대돼 가지고 크게 번질 시나리오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는 북한이 작정하고 남침하는 상황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의 병력 자체가 비교 불가고 국군만 가지고도 북한을 발라버리고도 남는데 미군까지 있어요. 그럼 북한에서 야 우리가 핵을 있으니까 갖다가 써가지고 먹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핵을 쓰면 김정은 제사날이기 때문에 그것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전쟁은 고사하고 김정은한테 그냥 한국 가져 먹어 네가 통치해봐 하면 김정은이 와서 통치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하지 못합니다. 통치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와서 이 사람들 말 좀 잘 듣게 하려면 북한식 그 조직 생활을 시켜야 되겠죠? 네네네. 가령 생활총화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핵심 간부들을 내려보내서 동마다 내려온다 쳐도 몇백만 명이 내려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저는 한국에 내려오면 다음날 어디서 발견될지 뻔해요. 저 강남의 룸살롱에 가서 아침에 술 먹고 깨날 겁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맛있는 술이 있었다니 우리는 속고 살았네 이러면서 네, 신세계. 그러면 김정은은 한국을 통치하라고 내려보낸 간부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국을 공짜로 줘도 못 먹는데 굳이 그 위험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먹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성적인 판단인 것이고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총 한 방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서로 그 감정이 격화돼가지고 어느 정도 선에서 끊질 못한다면 계속 서로 사격하다가 거의 뭐 군단급의 뭐 사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전사자가 나오고 뭐 희생자가 나오면 눈 돌아가는 거죠. 그럼요. 저는 이런 상황이 제일 우려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공짜로 줘도 못 먹는다라는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방금 마지막에 또 언급을 해주셨듯이 늘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꼭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북한 전문 기자이신 주성아 기자님을 모셔보고 한국과 북한의 가장 가능성 높은 전쟁 시나리오를 3가지 살펴봤는데요.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들으니까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또 세세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조금 안심이 되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예, 오늘은 그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 저도 유튜브 합니다. 주성아 TV.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작년 12월에 제가 가능성 높은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20부작으로 시리즈를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거 보면 자세하게 해군, 공군, 뭐 우리 전면전 이 발발 시나리오를 다 올려놨으니까 이 분야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와서 보시면 좀 더 많이 배워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마 우리 이 방송,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영순이 분들 중에서도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궁금한데?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기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주성아 TV에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